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이라면서 제2 요구를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4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라며 즉각 재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는 등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근 감기와 독감 유행으로 해열제와 콧물약 등 수급이 불안정한 약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국회로부터 넘어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2 요구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있던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미 본회의를 한번 통과한 만큼 해당 법안은 좀 더 엄격한 요건인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본회의에 모두 출석할 경우 19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앞선 쌍특검법 본회의 의결에서 180석 출석에 전원 찬성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이탈표 19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9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선 곧바로 표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표결 절차가 늦어질수록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국회로 오면은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만큼은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해부터 여야 간 가파른 대치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는 관련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근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정치권의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특정 인물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계획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에 피습당하면서 주요 인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예고글이나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흉악범죄 예고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형법상 협박과 살인 예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2주 안에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다행히 성대나 기도 부분에 손상이 없어 2주 이내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잘 회복하면 정상적인 업무를 짧게 진행할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함께 사건 관련 막말과 가짜뉴스 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배경을 두고 두 병원 사이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수술을 맡았다는 서울대병원 측의 발표에 대해 부산대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계도 나서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술 이틀 뒤 치료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산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이송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같은 발표에 부산대병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인력과 시설이 충분한데도 이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이송하게 됐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송 경위를 둘러싸고 두 병원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송에 헬기가 동원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인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SNS를 통해 일반인이라면 헬기를 태워줬겠느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수도권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크게 다치면 모두 서울로 다 이송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민주당은 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재임 중 연구개발,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와 미래세대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문인 도라산을 지나 공단 가기 전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한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또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초소에 콘크리트 초소 여러 개를 새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군용대차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전략미사일 발사대차 생산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중대 과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이동식 발사대 여러 대와 함께 액체연료 ICBM 화성 17형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가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장 시찰에는 딸 주혜도 동행했고 조춘용, 조용원, 리일환 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을 비롯해 미사일 총국 지도 간부들이 수행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무기 제공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크라이나에 하루 100발 이상 미사일을 퍼부으며 개전 이후 최대 공습에 나선 러시아. 무차별적인 폭격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쏜 미사일 가운데 북한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를 타격한 미사일에 이어 지난 2일 러시아가 쏜 미사일 여러 발이 북한에서 들여온 무기였다는 겁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ballistic missiles.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백악관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사거리 900km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이었다며 앞으로 러시아가 더 많은 북한 미사일을 전쟁에 사용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은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equipment or materials,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했다며 동맹국과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어 이란과 미사일 제공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해열제와 콧물약 등 수급이 불안정한 약품에 대한 사재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기와 독감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자들을 다시 불러 추가 자구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산은은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본점에서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들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채권단은 오늘 오전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가운데 890억 원을 약속대로 태영건설 직접 지원에 투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태영 측의 약속 이행과 함께 대주주의 사재 출연 추가 요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2년 울산에 있는 다방에서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는데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12년 만에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여관에서 남성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옵니다.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A씨입니다. A씨 범행은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에 설탕까지 뿌렸습니다. 살해 동기는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다방을 출입한 사람과 목격자, 전과자 등 500여 명을 상대로 대규모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CCTV와 통신기지국 자료까지 분석했지만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용직들이 참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십 명이 그때 다 조사받으러 나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살벌하다 해야 될까 조금 무섭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랬지요. 저항하던 피해자 손톱 밑에는 조그만 살점이 남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주인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 DNA가 뒤섞인 탓에 분석이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를 이어갔고 DNA 증폭 기술 덕에 주인을 밝혔습니다. DNA를 조회해보니 범인은 다른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징역을 살았던 A씨였습니다. DNA 증거와 범죄 심리 분석관 면담이 자백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호남 유전자에서 남성 유전자 분리가 됐고 13년도에 이 피해자가 언양에 있는 모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확보된 유전자하고 일치한다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칫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 뻔했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영원히 미제에 남을 뻔한 사건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DNA 증폭 기술을 이용해 울산 다방 주인 살인사건 피의자가 12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범인 특정이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이 DNA 증폭 검사가 어떤 기술인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임식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용어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나갔었는데 DNA 증폭 검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DNA 증폭이라고 하는 것은 DNA의 특정 부분을 이제 복사하듯이 이제 증폭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NA 특정 부분, 우리가 DNA 감식에서는 주로 이제 STR 부분을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의 30승 정도, 약 10억 배 정도로 증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미량의 DNA라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DNA 증폭 기술이 과거와는 다르게 뭐 극소량을 가지고 있어도 용의자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기술로는 DNA의 그 양으로 따져서 약 한 100피코그램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완벽한 STR 프로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12년 전 당시에 이 울산 다방의 여주인 손톱에 남아있던 DNA 시료가 당시에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때는 그럼 왜 식별이 좀 어려웠던 걸까요? 그 당시에도 뭐 증폭 기술은 있었고요. 그런 그 STR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STR 마커의 수도 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 민감도, 그 적은 양의 DNA로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민감도가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당시보다 최근에 이제 분석하는 그 기술은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지문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국가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익숙한데 DNA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국가가 보유하는 DNA 확보 대상이 뭐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70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이나 성폭행 등 한 11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2013년에 다른 사건으로 검거가 돼서 이제 DNA가 등록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에 이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에서는 그 손톱에서 나온 DNA가 분석이 되긴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약간 혼합형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 이 DNA를 국과수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2019년에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다시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DNA 분석 키트가 새롭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13개를 분석을 했고 2018년부터는 한 20개로 분석을 하는 그 새로운 분석 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새롭게 분석한 후에 이 범인의 DNA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검색을 해서 2013년에 들어가 있던 그 피의자하고 일치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 검거를 성공한 것도 이 DNA 증폭 기술이 적용된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옛날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증거물들을 2019년에 새롭게 이제 분석을 한 것이고요. 분석한 후에 마찬가지로 DNA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했더니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 감옥에 있었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된 상태에서 일치돼서 확인이 된 사건으로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DNA 기술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을까요? DNA 감식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뭐 우리나라의 DNA 감식 기술은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그 1대1로 비교하는 DNA 감식, 개인 식별을 넘어서 또 범인의 그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이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분석하는 방향으로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또 DNA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제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는 아직 없는 DNA 수사 기술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외국의 기술들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DNA가 혼합돼서 검출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수록되는 범죄 유형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식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 전국 17개 시 도의 아파트 매매가가 일제히 내리면서 6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전세가는 24주째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새해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05% 하락했습니다.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하락폭도 한 주 전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해 급매물을 빼면 매수문의 자체가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고 매도 가격도 점차 하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고점 인식이 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 등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국 전셋값은 0.03% 오르며 24주째 상승세입니다. 서울은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살짝 줄었지만 수도권은 전주에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보합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주택 수요가 둔화하고 공급 물량이 급감해 주택시장의 복합 불황이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금리가 지속하며 시장 심리는 위축돼 주택 거래는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정상 수준 대비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 건설 원가 상승과 PF 위험 확대도 공급 위축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1분기에 매매는 1% 내외, 전세는 2% 내외의 보합세를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물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 소비자 가전쇼 CES 2024가 개막합니다. 올해 CES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곳에 스며드는 올 온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 150여 개 나라에서 4,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합니다. 한국의 참가 기업은 500여 개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 시장 규모도 20만 제곱미터로 구성됐고 약 13만 명이 행사에 참석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CES에서는 어떤 걸 주목해봐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지난해엔 AI의 파도였다면 올해는 AI의 쓰나미가 될 거란 평가인데요. 지난해는 오픈 AI의 챗 GPT 열풍이 시작될 무렵에 CES가 열렸지만 올해는 AI 혁명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이후에 열리는 첫 CES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가전과 스마트폰, 자동차는 물론이고 뷰티테크, 웨어러블 등 모든 분야에서 AI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은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이고 구글과 엔비디아, 퀄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신제품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올해 중국에서도 많은 기업이 참가하는데요.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노골적으로 모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CES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가져올지도 관심입니다. 실제 우리 일상에 AI가 스며들고 있는 만큼 뜨거워진 각국의 신기술과 제품 경쟁이 올해 CES 2024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새해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학기 등교 첫날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학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온 건 현지 시간 4일 오전 7시 37분쯤.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중 여러 차례 총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옆 건물 중학교 6학년생이 숨졌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School didn't start yet, luckily, so there was very few students and faculty in the building.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7살 딜런 버틀러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딜런이 평소 교내 집단 괴롭힘으로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He was hurting. He got tired. He got tired of the bullying. He got tired of the harassment. Was it a smart idea to shoot up the school? No. 경찰은 학교에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고 용의자가 올린 SNS 글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utler was armed with a pump-action shotgun and a small caliber handgun. Butler also made a number of social media posts in and around the time of the shooting.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도 이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도 총격이 잇따라 발생해 올해 들어서만 미국 전역에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650여 건으로 하루에 2번꼴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 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총기 폭력은 미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연평도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연평도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군이 해상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고요. 12시쯤부터 방송이 됐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서는 군부대 측의 요청을 받고 지금 대피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 중이고요. 12시부터 30분 가격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우리 군이 해상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연평도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과 군 입대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번 BTS 주인공 만화책은 페임 시리즈 신작인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 페임 BTS. BTS 멤버 7명을 한 명 한 명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데뷔한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세계적 팝스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2022년 맏형 진을 시작으로 현재 멤버 모두가 군 복무 중이라는 최근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미국 만화책 출판사 틸다 웨이브가 22쪽 분량으로 제작한 BTS 페임은 현지 시간 오는 10일 종이책과 디지털 두 형식으로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출판사 틸다 웨이브는 그동안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수상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가수 비욘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주인공으로 페임 시리즈를 출간해 왔습니다. BTS를 동급의 스타로 평가한 셈입니다. BTS는 군에 갔어도 이처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멤버 정국은 솔로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와 이 곡이 수록된 앨범 골든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장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핫 100에 8주 연속 진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70대 당직 실무원 A씨가 지난달 31일 장애 아동을 찾기 위해 강당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3일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장 조사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나 안전대 등에서 문제가 확인되진 않았다며 유가 쪽에게 산업재해 처리 등 절차를 안내하고 좀 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합참 쪽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북한군이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장산곶 일대 등에서 200여 발의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소식이 합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우리 군과 민간 피해는 없어서 일단은 NLL 북방 일대에 탄착을 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비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또 우리 당국이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 그리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근데 이런 날씨에 잠을 잘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박무택, 백준호, 장민대원은 에베레스트로 원정을 떠났다. 정상에 등정 후 하산 도중 불의의 사고로 조난을 당하게 됐다. 성공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8,750m에서 이제 설명이 걸려가지고요. 그냥 앉은 채로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는 매달린 채로 오서 숨을 거두게 되고. 박무택 대원 CC는 전 세계 산악인들이 등반할 때마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장민 대원은 하산 중 실종되었고 백준호 대원은 박무택 대원 곁을 끝까지 지키다 홀로 하산 중 실종됐다. 비통한 소식을 접한 엄홍길 대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휴먼 원정대를 꾸려 시신 수습을 약속했다. 운구를 해서 올 수 있으면 오든가 그랬더니 그 밑에 또 후배하고 선배가 또 그 밑에 있고 한 곳에다 이렇게 그 근처에다 어떻게 안치를 한다든가. 전문 산악인 수십 명이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등산가들 조차 고개를 저었다. 원정대는 8,750m 부근에서 1년째 매달려 있던 박무택 시신을 발견하고 로프를 이용해 10여 미터 옮기는 데 성공했지만 원정대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 엄 대장의 결정으로 돌무덤을 만들어 안장하고 마무리했다. 왜 네가 왜 여기 지금 이러고 있냐. 가자, 이제 내가 널 데려왔다. 같이 가자. 희뿌연 장막에 갇힌 듯 도심이 온통 뿌였습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이나 탁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이 높은 7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후까지는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더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소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영하권 추위 속에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지 한강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